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 직장에서의 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은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퇴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매한 나이죠.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60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가장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은, 저는 그분이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은 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각이나 행동, 활동에서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간혹 그런 분들을 드물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60 넘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덤이고 뭐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럴 리가 있나요? 삶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고민들은 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헨리 포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건 할 수 없다고 믿건 항상 당신의 판단이 옳다란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이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인식을 하시든 아니시든 결국 당사자의 판단이 맞다라는 것이죠. 법정 정년은 만 60세인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00세 시대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인 정년은 몇 세라고 보세요? 일단 현재 얘기가 나오는 65세 정년 정도가 적당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년을 한다고 일을 바로 그만두시는 경우는 많지 않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보면 몇 살 정도까지 일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도 50대 후반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완전하게 일해서 손을 떼는 완전히 연령. 떼는 거? 네. 요즘엔 그래도 70대 분들도 하시는 걸로. 네. 만 73세 정도 보시면 되세요. 이걸 완전 은퇴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완전 은퇴 시점은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제가 바깥에서 언제까지 일하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요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얘기는 결국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시류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퇴직하시고 1, 2년 지나서 공허해지시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신 겁니다. 성격 급하신 분은 석 달이면 신호가 오죠. 그 공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몸에 체화된 삶의 방식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혹은 내가 학교에서 뚜렷한 아이건 뭐 그렇지 않건 그냥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 직장에서의 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그렇게 오래도록 쌓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애매해지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명함을 내밀어요. 받긴 받는데 나는 명함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자신을 설명할 말이 참 애매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집에서 내가 돈을 갖다 주는 것 외에 뭘 하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 딱히 스스로도 내가 집에서 뭘 하는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공허감을 대표적으로 은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퇴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이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은퇴 후 밀려오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성의 경우는 은퇴 증후군을 훨씬 많이 느끼시죠. 보통 퇴직하신 분들의 한 70% 이상이 은퇴 증후군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대다수가 결국 일을 다시 찾게 돼요. 여성의 경우도 최근에는 은퇴 증후군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0명 중에 한 5명 정도 여성도 이런 증후군을 느낀다고 하는데, 보통 여성은 이럴 때 일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 여가 활동을 늘리는 쪽에 투트랙으로 어떤 그런 공허감을 극복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퇴직 전에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진지하게 물어보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일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많은 분들이 보통 50대 후반 정도 되면 퇴직하기 전에 어떤 생각들에 빠지시냐면 더 이상은 일을 안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세게 올라와요. 근데 사실 이거 조금만 시간을 길게 보고 접근해 보면 이분은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휴식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제대로 된 휴식이 3개월, 6개월이면 충분한데 다시는 일을 안 하실 것처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신다는 거죠. 최근에 은퇴 후 돈 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메인 흐름은 예전에는 자산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매월 생활비를 창출시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생활비의 문제로 귀결이 나잖아요. 근데 그 생활비를 크게 나눠보면 필수적인 기초생활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이 있을 것이고 체면성 비용이 있을 겁니다. 필수적인 기초생활비라는 것은 결국 식비, 통신비,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생활유지비는 대표적인 것이 차량 관련 비용이나 취향유지 비용 같은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면성 비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조사 비용 등이 되겠죠. 결국 이 중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쉬운 것은 체면성 비용이긴 합니다. 당연히 내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으면 축의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이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할 수 없죠. 그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용일 테니까 그때는 다른 영역, 뭐 대표적으로 생활 유지 비용 중에서 뭔가를 좀 줄이든지 하는 방식이 되겠죠. 저는 퇴직하시고 뭔가를 퇴직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냐고 물으면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보통 일을 오래 하시다 보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챙기기가 힘드시죠. 그런 상황일 때 사실은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에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변화가 극심한 시기에 내가 뭔가 또 일을 하고 혹은 일이 아니더라도 세상과 소통하려면 지금처럼 빠른 시기에는 뭔가 필요한 것들을 좀 배워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는 AI 같은 것이 화두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일에도 대비할 수 있고 또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 후 내가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건 그냥 쉬시는 게 아니죠. 이건 곧 내가 구직자라는 의미고 구직자라면 구직 활동에도 일정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직 활동은 어떤 시간들이 되냐? 대표적인 것이 중장년의 경우 혹은 시니어의 경우라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취업 사이트 같은 것들을 매일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가사 활동도 좀 많이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사란 게 가족들의 일이란 것이고요. 이걸 할 때 우리가 가구원으로서 어떤 인정을 받기도 쉬워지는 것이죠. 보통 남자분들에게 집에 돈을 벌어다 주는 일 외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참 생각보다 썩 쉽게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보통 가끔 얘기하시는 게 쓰레기는 버려요.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사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런 게 아니실 수는 있지만 우리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면 그렇게 가사에 좀 참여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가족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건강은 결국 건강 관련 습관의 누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매일같이 흡연을 하시고 술을 마시는 분이 건강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소에 쌓아온 그런 습관들의 누적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강과 관련해서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가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일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활동 시간을 만드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뭐 그것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만보 걷기도 괜찮고 요즘 유행하는 슬로우 조깅도 괜찮고 뭐 수영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꾸준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해서 그게 하루 이틀 몸을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점점 더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건 나도 모르는 새 순식간에 건강을 악화시키는 가장 지름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둘 다 신경 써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 기존 인맥은 어떤 식으로든 가끔씩 연락을 하세요. 근데 새로운 인맥은 이게 조금 고민이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녀가 많이 달라요. 남성은 새로운 인맥을 사귀는 허들이 너무 높아요. 생각해 보면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일이 아닌 어떤 관계로 인해서 사람을 사귄다? 정말로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에 비해서 여성은 이런 부분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대체로 사교적이신 분들이 많고 생활의 축이 다원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인맥은 오히려 퇴직 이후에 더 넓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시라면 새로운 인맥을 어디서 사귀면 좋겠냐라는 고민이 있으실 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것이 동호회 같은 것들입니다. 보통 일본에서도 최근엔 시니어들의 취향 동호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랑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다른 분들보다 훨씬 얘기가 잘 통하죠. 저희 장인어른만 해도 올해 80이신데 산악회를 다니세요. 굉장히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독서 모임이나 학습 모임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인연들이 굉장히 즐겁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이 귀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개인차가 워낙 심하겠죠. 그런데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나이 들수록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영향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 혹은 재치 있는 유머를 잘해서 주변의 분위기를 올려주는 사람, 또는 뭐 배울 게 있는 사람, 뭐든 좋습니다.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옆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풍부해질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에너지도 쉽게 뺏기게 되고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시되 여기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렇죠. 내가 먼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저는 호기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 직장인은 약간 경주마 같은 특성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마치 경주마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달리는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나오고 나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분들은 사실 무언가를 배워야 될 이유도 못 느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과 점점 유리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업 이론 중에 직업 분야의 대가 중에 한 분인 존 크롬블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직업에서의 성공은 80% 이상이 우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연이 만들어지려면 꼭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기심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관심이 배움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 새로운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좋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보통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건강, 관계, 돈, 직업, 여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맞춰서 삶의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생애 설계입니다. 그런데 저도 직업 이론에서는 많은 경우에 본인의 단점보다 강점을 강화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생애 설계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각 영역들이 마차의 바퀴살 같은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하나가 부러지면 나머지도 하중을 받아서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니 놓친 것이 한두 가지 있다 라면 그런 약한 부분부터 채워나가는 것이 생애 설계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의외네요. 건강을 잃으면 과연 돈이 많고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 있다고 해도 건강을 잃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가족과 사실상 괴리되다시피 하신 분도 본 적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생애 설계에 포함된 어떤 항목들은 완전히 버리고 갈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라는 것이죠.